시간은 제5장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 개발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자기 개발과 자기 개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다루고요. 나아가서 심리학자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 5단계 이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몰츠라는 사람이 제시한 성공하기 위한 8가지 습관이 무엇인지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교육 시대와 자기 개발에서는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지식에도 반감기가 있다는 내용, 이어서 T자형 인재와 A자형 인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제5장 삶을 변화시키는 자기 개발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의 다양한 분야입니다. 우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서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말과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말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에 대한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냄 또는 자신의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함,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은 주어진 현실 속에서의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은 잠재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표출시켜서 그것을 내 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그런 것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것이죠, 자기 개발이. 그래서 자기 개발은 일깨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발달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식이나 능력도 개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말을 포함해서 잠재적 능력까지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곧 자기 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개발은요, 중국의 사서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오죠. 대학에 나오는 말, 여러분들 뭐 많이 들었던 말이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의 개념과 유사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무슨 뜻인가요? 먼저 자기의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에 가정을 돌보고 그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조차도 몸가짐과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지 못하고 가정도 돌보지 못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규제 보니까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물을 선택하는데 신원서판을 표준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원서판이란 선비가 지녀야 할 4가지 미덕을 말하는데요. 우선은 좋은 풍채가 있어야 된다, 언변이 있어야 되고, 문장력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신원서판이라고 하는 것을 올바른 그런 인물상으로 이렇게 봤고요,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봤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발은 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다중지능의 하나로 자기 성찰 지능을 들었습니다. 예,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느끼고 그 감정의 범위와 종류를 구별해내고, 그리고 그런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을 포함하는 자기 개발은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 직업과 자기 개발입니다. 좋은 직업 선택을 위해서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도 자기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개발되지 않았는데 좋은 직업, 또 좋은 직장 생활을,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입니다. 예, 심리학자 이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 메슬로가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그 메슬로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5가지 욕구 중에 가장 상위의 욕구, 그러니까 피라미드로 말하면 욕구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높은 그 욕구를 자아실현의 욕구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가운데 가장 높은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것이 이제 메슬로우가 말했던 욕구 5단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가장 밑바닥의 욕구는 이제 생리적 욕구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예, 먹는 거라든지 또 자는 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맨 아래에 있다면, 이제는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러고 나서 가장 고차원적 욕구, 그것은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기 개발의 영역입니다.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부르는 마음의 법칙인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어요. 예,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신적인 자동 유도 장치라는 의미다. 예, 군대에서 그 미사일 유도 장치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이제 같은 거다. 정신적 자동 유도 장치다. 예, 그러면서 이 몰츠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요, 미사일의 자동 유도 장치와 같아서 자신이 목표를 정해주면 그 목표를 향해 자동으로 유도해 나간다.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마치 유도 장치와 같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의식에 성공을 입력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에 맞게, 그래야만 그에 맞게 자동으로 유도된다는 것입니다. 예, 몰츠는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8가지 습관이 필요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능한 한 명랑하게 지낸다.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친절하게 행동한다. 다른 사람의 실패나 결점, 실수 등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울 수 있도록 참을성을 기른다. 가능한 한 성공할 것처럼 행동한다. 그 생각 자체를, 또 행동 자체를 그렇게 바꾸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사실에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늘 긍정적 사고, 긍정적 생각과 행동을 하라. 예, 하루에 최소한 3번씩은 웃는 훈련을 해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능한 한 조용하고 지적으로 반응한다. 너무 감정적으로 어떤 일을 대처하고 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한다. 그러니까 한계성을 알고 한계성을 딱 때로는 좀
이게 포기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계발과 성공은 인성과 창의성 문제로 함축됩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품이나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을 말하고요. 창의성은 문제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개발을 잘했느냐, 얼마나 성공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인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잘 조화를 이루었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자기개발과 성장입니다. 자기개발은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을 갖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21세기에는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안정된 직장 생활이나 재취업을 위해서는 자기 개발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술의 변화를 살펴보면 신기술이 대중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기술이 대중화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예를 들면 1873년도에 발명된 전기라고 하는 것은 대중화되는데 무려 46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이 걸렸답니다. 전화라고 하는 것은 대중화되는데 35년, 또 1897년도에 발명됐던 라디오는 대중화되는데 31년, 텔레비전은 1926년에 발명이 됐는데 대중화되는데 26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점점 이제 발명돼서 대중화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점점 단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근래에 와서는 훨씬 더 그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이 PC가 197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보편화 또 대중화되기까지는 16년, 휴대폰 역시 이제 1983년도에 발명이 돼서 무려 13년 만에 대중화되고 보편화되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1991년도에 처음 출발을 했는데 13년, 또 우리가 지금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은 불과 2년 반 만에 대중화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급속도로 변화가 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만큼 지식의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또 우리 교재에 보니까요, 세무엘 아부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인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책에서 지식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감기라고 하는 거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절반으로 붕괴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시점을 이제 반감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반감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절반이 틀린 것으로 드러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는 그것이 유통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고 쓰여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그런 그 내용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리는 시간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그 지식의 반감기는 어느 정도냐? 물리학은 13년 정도 대략 지식의 반감기가 오고요. 경제학은 이제 9.4년 정도, 수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역시 9.22년 정도, 또 심리학은 7.2년. 그런데 응용지식은 반감기가 더욱 짧아져서 보통 1년이면 절반은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급속도로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되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발달로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예, 수시로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평생 재교육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 예, 사람이 하던 것을 이제는 로봇이 하다 보니까 사람의 설 자리가 점점 적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적용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개발이 끊임없이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교육 시대의 자기 개발. 21세기 평생교육 시대에는 T자형 인재, A자형 인재가 요구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직적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능력을 깊게 하고 수평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다양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게 바로 T자형 인재예요. 예, 요 도표가 나옵니다만은 질적으로 한 분야를 깊게 알아. T자형 인재는 먼저 수직으로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밑으로 깊게 한 분야에 굉장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돼야 된다. 그것만이 아니라 또한 위에 수평적, 그것은 바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기본 지식을 골고루 갖춘 인재.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결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다른 분야를 넓혀라. 21세기에는 한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고요. 수평적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다양하게 갖춰야 된다. 그러면 A자형 인재는 뭐냐 하는 것입니다. A자형 인재는요, 우리나라 이 안철수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안철수는 전문 지식, 포용력, 커뮤니케이션 이 세 가지를 갖춘 인재를 A자형 인재라고 말했습니다. A자형 인재상은 전문 지식과 포용력과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 덕목을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즉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꺾어졌죠. 거기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의미. 그래서 여기 도표를 잠깐 보면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아까 T자형 인재죠.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상호 교류하고 또 호환하는 이제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A자형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끊임없이 쇄신하라는 것이죠. 개인이나 조직에 엔트로피가 생기면 쇠퇴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심신을 단련하여 자신과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 엔트로피라는 말이 도대체 뭘까? 엔트로피란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스어의 변형, 즉 트로피라고 하는 말, 이 두 단어를 합성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인데요. 질서와는 정반대되는 무질서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엔트로피가 적으면 질서정연한 상태가 되는데 엔트로피가 크면요 무질서한 정도가 크다. 그런 면에서 엔트로피가 생기면 결국에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끊임없이 심신을 단련해서 자신과 조직을 쇄신하는 것, 개발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동영상을 같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화내는 방법,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이 강의한 내용인데요. 같이 보시죠.
저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십니다. 저는 욱하는 성격. 그러니까 자기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보세요. 다 드시잖아요. 네. 이건 사람한테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요. 사람들은 홧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홧김. 홧김에 싸웠다. 홧김에 욕했다. 더 재밌는 건 홧김에 쇼핑했다. 그렇죠? 네. 왜 화가 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은요. 화가 나면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해요. 제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있냐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냐?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겁니다. 자,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게 있어요. 이거 총량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지갑에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오전에 여기 오기 전에 3만 원을 주고 책을 2권 샀어요. 그럼 제 지갑에 얼마가 남아 있어야 됩니까? 7만 원 남아 있어야 되죠. 아니, 이게 그렇게 힘드세요? 네. 굉장히 이거 넌센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경계하지 마십시오. 자, 제 지갑에 10만 원 있었는데 3만 원 오전에 썼으니까 저는 7만 원 남아 있을 겁니다. 근데 점심 때 만약에 제가 오늘 좀 늦게 와가지고 대표님한테 너무 죄송해서 만약에 2만 원을 가지고 점심을 제가 샀어요. 그러면 5만 원 남아 있겠죠. 자, 그런데 5만 원 딱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 제가 모든 이 강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또 고등학교 친구, 친한 친구를 만나서 5만 원 가지고 또 열심히 또 맥주를 마셨어요. 치킨에. 자, 그러면 5만 원 5만 원 또 썼습니다. 그럼 제 지갑에는 얼마가 남아 있겠습니까? 0원 남아 있죠.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은 철저히 총량의 법칙을 따릅니다. 총량의 법칙을 그러는데 안 따르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건 따르는 것과 안 따르는 걸 구분하는 게 의외로 중요합니다. 자, 총량의 법칙을 먼저 따르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간의 의지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오늘 제 지갑에, 마음의 지갑에 10만 원어치 의지력을 담아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오전에 만약에 학교에 출근을 했는데 대학원생 하나가 교수님 논문 써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개판으로 써왔어요.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제가 이 녀석아 이거밖에 못 쓰겠니 딱 이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항상 교수는 학생에게 너그러워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고 더 중요한 건 이 친구가 그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제가 참죠. 괜찮아 이러면서 다 발전하는 거야 라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학생에게 착한 척하면 저는 이 10만 원의 의지력 중에 한 3만 원쯤 쓰게 됩니다. 자, 그럼 7만 원의 의지력이 남아있죠. 자, 그런 다음에 갑자기 점심때가 됐는데 제가 굉장히 미워하는 어떤 다른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어머 김 교수 이번에도 프로젝트 떨어졌다며 인간이 쳐다보는 것도 싫은데 나를 놀려. 근데 제가 그렇다고 야 인간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럴 일도 있겠죠. 제 교수님은 워낙 훌륭하시지만 저는 또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가증스러운 겸손을 부립니다. 저는 이미 4만 원을 또 썼어요. 그럼 제 지갑에 3만 원의 의지력이 남아있겠죠. 그런데 오후 2시에 결정타를 날립니다. 저희 막내 채원이가 아빠 이번에도 40점 맞았어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화를 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니다 채원아 괜찮아. 그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지. 전화를 끊습니다. 자, 저는 이제 모든 의지력, 즉 10만 원의 의지력을 다 썼죠. 그러면 어느 순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주일 전부터 성공적으로 금연하고 있었던 담배가 물려 있어요. 더 이상 남아있는 의지력이 없기 때문에 담배, 즉 금연할 의지력이 없는 겁니다. 총량의 법칙을 따라요. 그런데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감정이에요. 감정은요, 의외로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르고 계속 양이 유지가 됩니다.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전염이 돼요. 무슨 얘기냐? 회사에 직장에 출근하셨는데 이런 일 비일비재하게 경험하실 겁니다. 부장님이요, 아침에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그 기분 나쁜 건 저 때문이 아닙니다. 아침에 그 집 아이 첫째가 시험을 20점 맞아왔어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지도 않고 막 화를 막 냈어요. 이 녀석아 그렇게 살면 되겠어. 너는 막 누굴 닮아서 이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걔가 누굴 닮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승질을 내고 난 다음에 딱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화가 많이 난 상태죠. 그러면 그날 그 부장님한테 첫 번째 결제 받으러 간 사람은 죽는 거예요. 네. 웬만큼 괜찮은 서류를 만들어 와도 이거밖에 기한을 못 하겠어. 다시 해와 난리가 나죠. 근데 재밌는 건 기분 좋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은. 아침에 우리 부장님 아이가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옵니다. 그럼 아침에 딱 보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무 좋아. 이러면 막 아침에 막 끼어들기를 아무리 앞에서 해도 앞으로 먼저 가세요. 막 이러면서 양보 운전 좋은 거죠. 막 이러면서 쭉 하고 와가지고 부세 주차장에도 쫙 대충 세워놓고 올라와가지고 그날 어떤 직원이든 이 직원 서류 기한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야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지. 전염되죠. 총량의 법칙을 안 따라요. 그래서 재밌는 건요. 상대방의 기분이 나쁠 때 물어봐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 총량의 법칙을 순간적으로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즉 구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재밌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특히 어떤 실험? 연애 실험을 되게 많이 해요. 이탈리아가 로맨티스트들이잖아요. 이탈리아 심리학자들이요. 날씨가 좋은 광장에서요. 이런 실험을 합니다. 여자들이 쫙 이거 올 때 딱 중간 정도 되는 외모를 가진 남성을 거기다가 실험맨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되는 남자들이죠. 여기에서도 거부를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이 남자들이 뭐 세뇨리타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말을 걸죠. 남자가. 그래서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우리로 표현하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전화번호 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날씨가 이렇게 맑은 날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40% 가까운 여자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날씨가 정말 안 좋은 날, 꾸물꾸물한 날, 굉장히 흐린 날, 이런 날 그 똑같은 남자가 가서 물어보면 전화번호를 요청하면 대략 15%만 알려줍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감정은 총량의 법칙을 안 따른다는 얘기가 맞는 거죠. 날씨가 좋아, 기분 좋아, 전화번호 알려줄게. 날씨가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전화번호 물어봐, 미쳤니? 그렇죠? 네, 전염이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이렇게 40%나 여성들이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그 말이 날씨가 좋은 날에도 15%로 뚝, 즉 날씨가 안 좋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남성이 갔을 때 상대방의 외모도 칭찬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마디를 하면 전화번호를 안 알려줍니다. 날씨가 아무리 좋은 날에도. 오늘 날씨 참 좋죠? 이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오늘 날씨 좋네요.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요. 이전까지 내가 기분 좋았던 상태는 날씨 때문인 걸 알게 돼요. 상대방이. 그래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달라는 그 요청에 전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 부장님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러면 그 부장님이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든 거짓말을 하든, 즉 참이 뭐예요? 우리 아이가 20점 맞아서 기분이 나빠. 이게 진실이죠. 거짓말은 뭐예요? 아니 그런 일 없는데. 참을 얘기하든 거짓을 얘기하든 부장님은 내가 지금 기분 나쁜 이유를 한 번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부하의 서류에 내가 트집을 잡으면 정말 이건 트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장님은 쓸데없는 트집을 잡는 행동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니까 반대로 부장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는 왜 기분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기분 좋은 이유를 떠올리게 되죠. 우리 아이가 전교 1등 했어요. 그러면 그건 거고 너는 왜 서류가 이거밖에 안 되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감정은 뭡니까? 총량의 법칙을 안 따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총량의 법칙을 따르게 만들려면, 즉 화를 내서 그 다음에 내가 통제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 경계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화를 낼 때 슬기롭게 화를 내는 방법입니다. 화를 참으실 수는 없습니다. 화를 안 느끼실 수는 없어요. 우리는 격분하거나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아예 분노하지 않거나 아예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비정상이죠. 오히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득 울컥하고 화가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격분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는 거죠. 경계선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화가 났을 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할 때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그 변수와 화가 만나면 더욱더 비극이 만들어집니다. 자, 총량의 법칙을 따르는 게 뭡니까? 의지력이죠. 내가 의지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화가 납니다. 그러면 이후에 나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제어의 장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 직장과 가정에서도 의지력이 다 써버린 지친 상태에서 화가 나면 우리는 하루만 지나서도 땅을 치면서 후회할 만한 폭언과 그리고 아니면 낭비를 하게 되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막냐는 거예요.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라는 그 한마디를 했을 때 부장님은 괜찮아 혹은 사실은 이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경계선을 만들었죠. 나를 되돌아보니까요. 나를 되돌아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있는 장소에서 심리적으로 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화가 나시죠? 분노를 느끼시죠? 그리고 이 왼쪽 주머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죠? 모든 직장인들이 왼쪽 가슴에 품고 다니다는 사직서? 그렇죠? 혹은 오른쪽 주머니에서 신용카드가 나와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소위 말하는 낭비, 쇼핑을 하실 것 같죠? 그러면 화가 난 장소에서 간단합니다. 도망치세요. 도망치셔야 돼요. 화가 난 지점에서 내가 그 화를 억누르고 화를 진정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셔도 사람은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일수록 그 화를 누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으로 재밌게도요. 자기가 어떤 감정이 확 하고 올라왔을 때요. 그 감정으로부터 두 다리를 사용해서 도망치잖아요. 잽싸게. 그러면 그 감정으로도 상당 부분 도망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셨을 때는 3분만 도망가세요. 어디에서? 그 화가 난 장소로부터. 그것도 뛰어서. 천천히 걸어가지 말고. 왜? 빨리 뛰어갈수록 뭡니까? 나는 그거로부터 적극적으로 피했다라고 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3분만 다른 곳에 가서 보시면 그제서야 저 사람이 나를 왜 화를 나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라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건 그거고 다음 행동은 별개의 문제지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홧김에 낭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셨다면 그리고 신용카드나 아니면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를 열고 있다면 그렇죠? 그 의자를 일어나셔야 돼요. 네. 그 의자를 일어나셔 건물 바깥으로 나가셔서 걸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3분만 걸어도요. 자기의 감정을 전염시키지 않고 경계선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보고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를 저희 심리학자들이 걷는다는 행동을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고 합니다. 굳이 이동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내 화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심리적인 전환장치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고요. 이번 주 제 7주차 퀴즈는 심리학자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정답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